글로벌 비트입니다. 시장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스닥과 S&P 500이 이어갔던 흐름과는 상당히 상반된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 투자자들로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가줘야 우리 시장의 투톱 종목들이 함께 움직여줄 텐데라는 바람을 갖고 계실 텐데요. 계속되는 하락세 그 이유가 분명히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글로벌 비트에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장 마감 상황 어땠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월요일이었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 정리해 보시죠.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포션이 있는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랬던 반면에 엔비디아에서 빠진 자금이 그동안 내렸던 다른 업종들로 유입이 되면서 다우 지수만이 0.7%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그리고 일부 기술주들에서 빠진 자금이 이쪽에 위치한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섹터로 유입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오늘로써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6.7% 밀리면서 시총 3조 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22일 경신했던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에는 17%가량 내려온 건데요. 고점 대비 10% 이상 밀린 것을 correction,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때문에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진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두고 추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거다. 즉 건전한 조정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의 긍정적인 목소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레리 탄타텔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엔비디아의 하락은 건전한 조정이자 순환매다. 기술주가 잠시 쉬어가는 한편 그동안 밀렸던 다른 섹터들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시장의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주시가 됐던 만큼 이것은 건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제프리스에서 오늘 있었던 목표가 상향입니다. 엔비디아는 킹이자 킹메이커, 여전히 업계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15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32달러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좋은 얘기도 있는 반면에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한참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했을 때 각 연도별로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얼만큼 높게 거래가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가장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이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98% 높은 수준에서 엔비디아가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인터넷 붐의 상징이었던 시스코 시스템즈는 80% 위에서 거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훨씬 더 큰 격차를 두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격차가 크게 된다라는 것은 과매수된 것 아닌가 혹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라는 기술적 분석에 이 결론을 이르게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의견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반도체주, 브로드컴의 경우에도 오늘 4%의 하락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하락의 영향으로 같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AI 열풍에 힘입어서 지금부터 2년 안에 매출이 2배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목표가는 2,15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 소식도 간략하게 볼 텐데요. 이 유럽연합이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애플이 시정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에 대한 영향은 좀 미비했습니다. 오히려 0.3%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것은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2.5%가량의 강세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1%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대장주인 엑손모빌이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도 대번에너지가 4%,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역시 3.8%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시장에서 부각됐던 특징주들을 몇 개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일라이릴리 소식을 챙겨볼 텐데요. 자사의 다이어트 약이죠. 젯바운드가 수면 무호흡증에 효과를 보인다라는 발표를 앞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이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제로서 젯바운드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 승인 신청을 FDA에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젯바운드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제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면 무호흡증 치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INSP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레즈메드 등의 종목들이 10%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IBM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오늘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200, 지금보다 16%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장기적인 매출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성장세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IBM의 주가는 오늘 1%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BNPL 기업이죠. 어펌도 보겠습니다. 얼마 전 애플페이에 어펌의 BNPL 서비스가 탑재된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어펌의 펀더멘털이 아주 좋다. 이런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42로 제시했고요. 지금보다 40% 주가가 더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힘입어서 어펌의 주가는 13%의 급등률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라엘람 파마슈티컬스까지 볼 텐데요. 이 자사의 한 약물이 ATTR 아밀로이드증 환자의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켜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34%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받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의 부진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제는 덩치가 워낙 커졌고 글로벌 시가총액 3위 자리에 머물고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의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IB들의 시각 앞서서 체린 앵커가 상세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 젠슨왕 CEO를 비롯해서 내부자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인데요. 내부자 매도를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최근 오른 반도체 종목들 가운데에서 추가적으로 내부자 매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인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짚어봅니다. 엔비디아가 3일 연속 급락해 전고점 대비 12%가량 폭락한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등 간부들이 주식을 대거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고점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엔비디아는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서 젠슨 황 CEO가 내부자 주식 매매 계획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최대 60만 주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7억 2,600만 달러, 우리 돈 약 9,933억 원 규모입니다. 보통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조정 국면에 20% 이상 하락하면 하강장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곤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의 주식 매각에 대한 소식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부자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주가가 고점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인식을 확산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 결국 시장의 중론인 셈인데요. S&P 500 지수가 움직였던 추이에 따라서 CEO들의 보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러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CEO들의 보수 수준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에 따라서 약간의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S&P 500 지수와 얼추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CEO들의 보수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2022년 이후에 내부자 매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2022년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내부자 주식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조금씩 내다 파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2024년에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내부자 매도의 흐름을 볼 때도 역시 그 추이가 가늠이 됩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 엔비디아 외에도 주식을 내다 팔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델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일라이릴리는 반도체 기업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워낙 친숙한 기업이죠. 일라이릴리도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라이릴리 역시도 내부자 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역시도 내부자 매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엔비디아와 함께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종목들 지속적으로 주식에 대한 고점 신호가 혹시나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AI 소식들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존에서 챗 GPT의 대항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마존이 확언한 부분은 없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솔솔 풍겨나오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아마존이 오픈 AI의 챗 GPT에 대항할 초거대 언어 모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이름은 메티스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10년간 적자를 이어오던 알렉사 서비스에 대한 개편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오는 9월 연례 행사에서 코드명 바이엔으로 처리되고 있는 AI 기능이 있는 알렉사를 출시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편 이후로는 월 $5에서 $10 정도의 요금제로 구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마트 홈 스피커인 알렉사를 사용하여 이메일 작성과 발송, 저녁 식사 주문, 스포츠 스코어 확인, 조명, TV, 커피 포트를 켜고 끌 수 있게 작업을 처리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은 알렉사라는 서비스를 일찍이 출시를 했지만 10년 동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시리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AI 기능을 탑재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빅테크들은 자체적인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플은 잠정적으로는 일단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이 보다 앞서게 됐습니다만 AJAX라는 자체적인 LLM 모델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협업이 워낙 유명하고 챗 GPT의 실질적인 최대 수혜 빅테크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마존이 이번에 만약에 메티스라는 챗 GPT 대항마를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메티스가 알렉사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아마존은 최근에 클로드 3.5로 표방이 되고 있는 엔스로픽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알렉사의 업그레이드에 이러한 메티스가 탑재가 될지 또는 클로드 3.5가 탑재가 될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는 라마라는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도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메타의 라마가 과연 애플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을지 또는 엔스로픽의 클로드 3.5가 아마존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로이터에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칩의 제조는 TSMC가 맡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로이터에서 보도가 되면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커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중국에서 바로 좀 반박 자료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바이트댄스에서는 지금 현재 브로드컴과 함께 협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바로 살펴보시면요. 지금 EU에서는 계속해서 애플에 좀 태클을 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앱스토어 역시도 DMA,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갑질 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은 이제 점차적으로 YTD 수익률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던 와중에 유럽에서 이렇게 계속 이슈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준수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워낙에 과징금이 큰 규모로 책정이 되어 있는 DMA 위반이기 때문에 과연 이 유럽의 칼날이 애플을 향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기차 수요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그리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캐나다까지도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인상 또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 기사 함께 들여다보시죠.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전기차 부상에 대해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전기차가 시장에 진입하기도 전에 관세를 높여 차단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의 보안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전기차의 유입을 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유럽 현지에서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 차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어려운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는 태양광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중국의 가격 공세를 막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 대수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2019년부터 꾸준하게 늘어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의 수출 자체가 부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기차의 사이클이 한 차례 돌고 난 뒤에 약간의 수요 둔화 흐름을 역시 중국 전기차 수출 대수로도 반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전기차들은 어느 지역으로 주로 향하고 있을까요? 의외로 미국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중국의 전기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 대륙,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따져도 13%에 불과하고요. EU 지역에는 무려 37%, EU를 제외한 유럽 지역에도 14%나 중국의 전기차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 지역을 합산을 하면 중국의 수출의 절반 이상이 유럽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한데요. 벨기에가 한 20%가량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고 스페인, 독일,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칼날을 가하고 있는 유럽의 모습은 중국의 전기차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할 것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기 위한 관세의 포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의 규모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의 자체적으로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중국산 전기차의 칼날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들, 미국과 유럽이 조금 다르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기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 비트코인 가격 함께 짚어보시죠. 수요가 계속돼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동 지역에서는 다시 조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다시 유가가 81달러 선 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간밤에는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비트코인이 6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가 주식시장의 흐름과도 연동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금과 은, 구리 가격은 조금 다르게 움직인 가운데 금 가격이 2,3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